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역사문화교육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강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려 세계를 앞서간 과학기술의 혁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고려 하면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을 이제 인쇄본이 있고, 그 외에 고려 청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이름, 영문 이름,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로 바로 고려가 세계 속으로 진출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근데 그 세계 속의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빛낸 그 힘, 그 바탕이 되는 힘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감히 과학기술이 그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천문 기상 관측 기술도 세계를 앞서갔고, 그리고 금수활자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고려청자 너무나 이름난 그런 공예 수입니다. 그리고 선박,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조선 기술이 세계적으로 뛰어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고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때의 선박 제작 기술이 화학무기 기술과 결합해서 세계 최초의 무엇을 탄생시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 온돌 난방 기술도 고려 시기에 전면화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부 계층, 그리고 일부 지역에 한해서, 그리고 방이 있으면 전체 방을 다 전면 온돌이 아니라 일부만 온돌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고려에 가서 전면 난방으로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 6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고려 시기에 뛰어난 과학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6가지만 골라서 오늘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천문 기상 관측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5,000년 역사 이전에 신석기 시대라든지 이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럼 농경 사회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어떤 기술이 제일 중요한가? 그건 바로 천문학입니다. 아주 필수 불가결한 과학이 바로 천문학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농사 채비를 해야 되는지,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이런 것들, 언제 거름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때그때 맞춰서 농사를 해야지 작황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과학이 바로 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24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와 기후를 여러 가지 관측 기술을 통해서 관측해서 때를 알아서 이런 때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만이 농업 생산력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나라를 부강병하게 그렇게 발전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잠깐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24절기는 어때요? 우리가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24절기로 나눈 건데요.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좀 더 세분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입춘이라고 하면 입춘 때에 북두칠성이 제일 높은, 북두칠성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일변의 그 변화에 따라서 북두칠성의 위치가, 밤하늘 위치가 바뀌어요.
그런데 입춘 시기가 되면은 북두칠성에 가장 높이 떠오릅니다. 그럼 이때 농사를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씨앗을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수면은 별자리가 동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방의 각이라고 하는 별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동방이라고 하면 동서남북을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그 땅에서의 방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동방이라고 하는 거는 봄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절을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대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이라고 하는 별자리, 이게 28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수 별자리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28수 별자리 중에 하나인 각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어느 날 봤더니 저녁 한 7시에서 9시 사이, 그 무렵에 동쪽 하늘을 봤을 때 각이라고 하는 별자리가 관측이 된다. 그러면 이때는 뭐 이런 파종 준비를 하고 보리밀 등에 대한 작물에 대해서 밑거름 주기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농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사업으로 천문 기상 관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을 만들어요. 태복관, 태사국, 서운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태복관과 태사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태복관이 사천대, 사천관, 그 다음에 서운관, 이렇게 점점 이름이 바뀌면서 나중에는 태사국이 사천대와 통합됐다가 분리됐다가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서운관으로 됩니다. 고려 말에 되면. 자, 이거는 이제 중앙기관입니다. 중앙기관. 그러니까 천체를 관측하고 기상을 관측하는 중앙기관인데, 고려는 각 지방마다 관측소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관측 결과를 중앙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관측을 상호 교차 검증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런 별자리를 관측했다, 또 어디에서는 이런 별자리를 관측했다, 그걸 다 맞춰보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오늘날은 데이터 시대잖아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치 있는 것들을 뽑아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검증이에요.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과정을 항상 거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그 언론기관도 뭐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만무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판별할 때도 교차 검증을 하잖아요. 이쪽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는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교차 검증을 해야지 정말 이게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내 줄 수가 있는데, 검증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고려는 이런 천문 기상 관측 기록을 할 때에 교차 검증을 해서 아주 엄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 예 중에 하나가 얼마나 엄격했으면은 어떤 관측을 실패했잖아요. 일식이나 월식을 예측합니다. 이런 이제 전문 기관에서 서운관, 관리관, 요때에 일식이 있을 거다, 월식이 있을 거다 예측을 했는데 그게 들어맞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네. 처벌을 받아서 여러 가지 이런 너가 계산 착오했다. 이렇게 그래서 어사대에서 신문하고 막 파직하고 징계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 곳곳에서도 그런 보고가 제때 올라오지 않으면은 역시 엄격한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1047년, 1078년에 각각 일식과 월식에 대한 예보가 실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처벌해야 된다라고 논의를 했는데, 앞의 경우는 처벌을 받았는데 뒤의 경우는 한번 봐주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엄격하게 관측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유물이 이제 유적 유물이 남아 있는 게 개성 만월대에서 개성 만월대가 그 왕궁터잖아요. 개성이 왕궁터입니다.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 가지고 침입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실됐는데 터가 남아 있는데 그 만월대 터에서 서쪽으로 한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바로 이 개성 첨성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첨성대에 지금 남아있는 구조물이 1층만 남아있어서 한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1층만 남아있는데요. 지금 이게 기둥 높이가 한 2.4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한 6m 가량 되고요. 그리고 이게 2013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물로 남아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고려 시기에 천문 기상 관측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60년간 월식에 대한 관측을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별, 계절별로 월식의 발생 빈도를 통계를 내요. 그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갖느냐면은 법칙, 어떤 우리가 천체, 지구과학이라든지 천체에 관련된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법칙을 알아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무리, 달무리도 관측을 했는데 그 예를 하나 살펴보면은 1129년 정월에 해가 3개로 보인다라고 관측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환일 현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환일 현상은 뭐냐면은 대기 속에 얼음이 끼어 있는 경우, 얼음이 끼어 있으면 그 얼음 알갱이 결정에 의해서 빛이 불절되거나 반사되면서 태양의 좌우로 각각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가짜 태양이 보이는 현상입니다. 자, 이런 자연적인 과학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짜 태양이라고 해서 환일이라고 우리말로는 유리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정밀하게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별자리, 행성, 유성 이런 것들, 유성은 이제 별똥별이죠. 순식간에 떨어지는 것들도 관찰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계속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한 규율을 가지고 관측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색깔, 크기, 운동 방향, 그다음 꼬리의 길이, 떨어진 위치까지도 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별자리는 28수 별자리 체계를 확립해서 그에 의해서 별자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먼저 28수 별자리는 고구려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고조선 시기부터 별자리에 대한 관측 기록이 있습니다. 고인돌 무덤에 보면은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자리들이 바로 28수 별자리들이 쭉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조선 시기부터 28수 별자리들이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왔는데 그게 고구려 시기에 더욱 확립돼서 체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고구려 덕파리 2호 무덤에서 보면은 28수 별자리 체계라고 해서 그 덕파리 2호분의 벽화 무덤의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그 28수라고 하면은 하늘을 천체를 동서남북 네 방위로 나누고 각 방위별로 7개씩 7개의 별자리로 구획을 나눠서 그렇게 거기서 대표적인 별자리를 지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4개의 각각 방위별로 7개냐? 그건 달의 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달의 운행과
관련해서 28개의 별자리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별자리 그림을 보시면은 지상의 그 방위하고 그 하늘의 방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게 다른지 혹시 지표를 보실 수 있으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은 이제 지상과 맞는데 동서가 다르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상을 볼 때, 그러니까 지상에 대한 방위와 그다음에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때의 방위가 동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쪽 하늘을 등뒤로 하고 등지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그대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 바로 앞이 남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동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서남북에서 동이 청룡이거든요. 그러면 좌청룡이라고 그러거든요.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방위는 동과 서가 지상과는 반대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고 이런 체계가 별자리 체계가 그대로 고려에도 이어져서 이 별자리 체계로 이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수 별자리 체계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천체를 봐죠. 별자리나 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하는 것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어떤 별자리가 접근하거나 아니면 교차하거나 아니면 가려지거나 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측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별자리에 그러니까 28수 별자리 중에 특정 별자리에 혜성이 나타나거나 하면은 그것을 자연현상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역서의 기준, 역서 제작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 천문지에 보면 이렇게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달이 차장별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차장별이 바로 그 28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만원 지폐에 보면은 그 조선시대 때의 그 천체 관측 기구가 그려져 있는 거 아시죠? 네. 혼천? 의가 아닙니다. 그려져 있는 거는 혼천 시계예요. 그러니까 혼천이가 그 천체 관측에 쓰이면은 혼천 의가 되고요. 그걸 시계로 쓸 수도 있어요. 시계로 쓰면 혼천 시계입니다. 만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는 혼천 시계입니다. 네. 시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별을 관측하는 그런 기구가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 혼천이의 그 천체 관측에 사용되는 그것의 체계가 바로 28수 별자리 체계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것이 고려 시기에 이런 내용들이 천문학 기술들이 계승되어서 결국은 조선 세종 때에 가면은 혼천이가 만들어지는 그런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고려 시기에 천문 관측 기술에 있어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게 태양 흑점 관측입니다. 물론 태양 흑점 관측이 고려 시기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는 고려 시기에 더 빈도가 많고 또 모양도 기록해 놨습니다. 모양도 기록해 놔서 흑점의 크기를 5등급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검은점, 그 다음에 자두, 계란, 복숭아, 배 이렇게 크기들을 등급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등급으로 나눈 게 실제 흑점 활동의 어떤 강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 천문학
과학적 기술로 해석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도 서양에서는 태양흑점 관측이 17세기 이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웃나라 중국에서조차도 태양흑점 관측이 이렇게 빈도 높게 그렇게 관측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천문 기상 관측에서 태양흑점 관측은 빈도가 높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사와 조선 그 왕조실록의 태양흑점 관측을 다 모으면 한 55군데나 되거든요. 이것들을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 나왔느냐? 먼저 태양의 활동 주기가 있습니다. 태양의 활동 주기가 11년 주기, 60년 주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태양 활동 주기였는데, 이 기록, 고려사와 그 조선왕조실록의 그 태양흑점 관측을 쭉 봤더니 태양 활동이 240년 주기로도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렇게 태양점이 많아진 시기를 봤더니 그 시기에 그 서리가 발생한 기록들과 같이 상호 검증을 해봤더니 그 시기에 바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연구에서 밝혀낸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려 시기의 태양흑점 관측의 기록이 오늘날의 천문학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기상학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려 시기의 천문학 발전의 모습이, 그러면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보통 중국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에서 유래했다, 중국의 무엇을 따왔다. 아까 28수 별자리 체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28수 체계를 따왔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정말 그럴까를 살펴보면은 그 경복궁에 그 고궁박물관이 있어요. 안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조선 시기 1395년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별자리, 그러니까 천문도죠. 천문도의 그 별자리 중에 주곡성이라고 해서 사시사철 보이는 별자리가 있고, 그 주곡성 밖에 있는 별자리들은 계절에 따라 보이고 관측되고 관측되지 않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곡성 안에 있는 별자리는 바로 그 1395년 그 시기 그 무렵에 관측된 별자리로 새로 그렸어요. 근데 그 밖에 있는 별자리들은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고구려의 석가천문도를 그대로 따서 그려진 천문도거든요. 그래서 그 밖의 별자리는 고구려 시기의 별자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별자리들은 별자리 모양에는 황도도 그려져 있고 적도도 그려져 있고 은하수도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 시기, 삼국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적도나 황도나 은하수 그림들이 천문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한 가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있습니다.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북두칠성과 대응되는, 북두성을 기준으로 해서 북두칠성과 대응되는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북두칠성이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 카시오페아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방향을 가늠하는 그런 별자리, 대표적인 별자리인데, 이게 중국 천문도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청동기의 시기에 고인돌 무덤 있잖아요. 고인돌 무덤에서는 이 카시오페아 별자리가 모습이 보입니다.
사실 별자리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상상력이 발휘된 겁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을 선을 이어서 이렇게 별자리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별자리 그림이 다르고 중국의 별자리 그림이 다르고 우리나라 별자리 그림이 다릅니다. 물론 동일한 것도 있어요. 북두칠성이나 이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은 동일한데 이런 어떤 문화적인 상상력에 따라서 그 문화에 어떤 기저가 깔려 있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오페아 별자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중국에서는 다른 모양이에요. 다른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별자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별자리는 이렇게 W자 모양의 카시오페아 별자리로 그려져 있다. 이게 고조선 시기, 고구려 시기, 그다음에 고려 시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런 28수 별자리 체계라든지 그런 다양한 이 천문도에 나타나 있는 천문 관측 기술은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발전된 그런 과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총 정리하면은 서양과 중국과 그다음 고려의 천문학에 대한 특징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약간 점성술적인 요소가 강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관측 기록이 강합니다. 중국은 그것에 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문 기관을 두고 관측하는 그런 기술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방과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좀 허술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고려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방과 중앙 그리고 그런 국가적인 어떤 관리 체계, 천문학의 관리 체계에 따라서 이렇게 관측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자연현상 그대로를 어떤 법칙성을 발견해내려고 하는 과학적 태도가 명확하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려가 전혀 점성술적인 주술적인 내용이 아예 없느냐, 신앙적인 내용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고려에서도 그런 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주술적인 혹은 점성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요소가 강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 금속활자와 관련된 내용인데 금속활자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서 요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16년 쭉쭉 해서 만월대에서 북쪽의 만월대에 대한 발굴 사업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남쪽과 같이 공동 발굴도 진행을 했고 북쪽에서 독자적으로도 발굴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속활자본이 발굴이 됐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금속활자가 2015년에 발굴이 됐어요. 크기로 보면 그 엄지 손가락의 손톱 크기만큼 크기입니다. 발굴이 됐고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발굴됐습니다. 조, 명, 측, 명 이런 금속활자들도 발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금속활자가 또 발굴이 됐는데요.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요거는 아마 교과서의 내용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3세기경, 그러니까 1200년대죠. 그때에 제작된 꽃 모양 청자 접시의 바닥에 금속활자가 박힌 채로 발굴됐어요. 보통 금속활자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 발굴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저도 이건 들은 내용인데 발굴한 땅을 팔 거잖아요. 땅을 파서 흙더미가 쌓이게 되는데 그 흙더미를 다시 채로 걸르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채로 걸르는 과정에서 금속활자들이 발굴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금속활자가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대 측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기물 같으면은 탄소 14를 가지고 방사선 방광기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금속은 연대 측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붙는 거죠. 이게 정말 그때 뭐 고려 시기에 제작된 게 맞느냐 이런 시비가 붙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바로 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청자 접시의 바닥에 박힌 채로 발굴이 됐기 때문에 이건 딱 그 시기에 제작된 금속활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발굴이 됐는데 그 시기가 바로 13세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구텐베르그의 금속활자보다 200년이나 앞서서 우리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실물로서 인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종이에 대한 건데요. 종이가 고려 종이가 그 당나무의 그 섬유질을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데 물에 풀어서 뭐 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질기고 그리고 표면을 악효를 발라서 먹물 흡수도 좋게 하는 그리고 이제 표면 처리를 따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흰빛을 내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래서 송나라 사신 서금이 고려도경에서 고려의 종이는 질이 매우 좋아서 송나라에서도 아주 귀하게 여긴다. 이렇게 아주 감탄할 정도로 그렇게 고려의 종이 기술이 발달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인쇄 기술, 그다음에 종이 제작 기술이 합쳐져서 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 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 활자라고 하면 그냥 금속 활자를 발명해내는 기술만 앞섰다 이게 아니라 책을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는 역량을 보유했다. 그 얘기는 책을 엄청나게 소비하는 그런 환경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학문의 발전이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 기록이 송나라의 철중이, 그러니까 송나라가 건국하면서 당나라 말기를 거쳐서 5대 10국을 거쳐서 송나라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 아주 혼란한 시기를 거칩니다. 그 시기를 거치면서 송나라에 책들이 다 없어져요. 네, 그래서 철종이, 그러니까 중국 문화, 그러니까 중국 자신들의 책조차도 중국에는 없고 고려에는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고려한테 너희들 고려가 가지고 있는 책 그리고 우리 중국 책도 좀 찍어달라. 그래서 120여 종의 한 5,000여 권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26종의 한 4,000여 권을 수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126종의 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역사, 지리풍속, 의학, 식물, 문학, 사전류, 음악, 교육, 언어, 경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학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방대한 책을 만들어서 수출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도 이런 책들이 보급됐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또 그 해동 역사 기록에 보면은 12세기 초에 고려의 사신으로 왔던 송나라 관리가 고려의 방대한 그 장서, 그러니까 도서관의 책들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송나라에는 전하지 않는 책들이 매우 많다. 전진 이후 진수, 당, 양 때의 책들이 다 있다. 그리고 몇천 명의 학자의 문집이 몇천 부의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라고 극찬했고요. 그 고려도경, 서금이 지금 고려도경에서도 고려 왕궁에만도 청영각, 보문각, 임청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이죠. 도서관이 3군데나 있더라. 라고 그래서 수만 권의 장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할 정도로요. 이렇게 중앙의 그 관청이나 중앙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사설 도서관들이 곳곳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고려 시기에. 그리고 조선 시대 가면 서당 있잖아요. 서당이 고려 때 시작된 거예요. 경관이라고 하는데 경제를 가르치는 글단이라고 해서 마을마다 그렇게 이제 그 아동들을 가르치는 그런 게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서사라고 해서 사설 도서관도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설 도서관의 책들이 다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큼 그런 인쇄기술과 뛰어난 정리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학문의 발전이 꽃피었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는 또한 세계 최초로 함선, 그러니까 배에다가 화포를 실었어요. 군함에다가 화포를 장착한 게 세계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380년대, 그러니까 1380년이 되면은 외구가 아주 침몰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요때에 화학무기도 개발이 되고, 또 배도 제작이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배를 만드는 기술도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배에다가 포를 장착해가지고, 진포해전에서 바로 외구의 500여 척을 침몰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함포가 최근한 것은 유럽에서는 16세기경에 지중해에서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보다 비록 200년이나 앞서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함선에 대한 제작 기술을 보면은 함선에 일단 목재가 있는 목재가 소나무, 참나무 이게 해안가에서 많이 자라나는 그런 목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래 강화사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막이,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침몰을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높은 선체와 두꺼운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파람 저항력이라든지 방어력이 뛰어나고요. 여러 급의 선체 구조를 갖는 형태로, 그래서 이러한 그 선박 기술이 나중에 조선시에 가면 판옥선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이제 화학무기도 요 고려 시기에 고려 후기에 채무선에 의해서 발명이 되죠. 다 이건 아실 거고, 1377년에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본격적인 군사용 화학무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특이할 부분은 로켓 무기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말씀드리겠는데, 현대의 그 로켓 발사 원리를 이용한 주화라고 하는 일종의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인데 그 화학을 사용해서 로켓 점화를 해서 그 추진력으로 쏘는 그런 화살을 개발을 한 거죠. 요 모양인데요. 아주 긴 화살입니다. 긴 화살에 앞쪽에 이제 화약통이 달려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화약이 타면서 발생하는 그 고압가스를 화약통 뒤에 구멍이 있습니다. 뒤쪽에 구멍을 통해서 뿜어내면서 그 추진력으로 발사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로켓 원리예요. 현대에 있어서 로켓 원리인데, 그래서 이 화약통이 바로 그 고려 종이로 만들어졌습니다. 고려 종이로 만들어졌는데, 이 화약통이 그 종이를 여러 겹으로 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그 고압, 그 다음에 고온 한 100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것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긴 유효 사거리를 보장하고 또 직진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화약통에 대한 그 화살의 길이를 7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화약통은 앞부분에 장착하도록 그렇게 했고 꼬리 부분에는 이렇게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약의 성분 조성 비율이 현대의 그 흑색 화약의 조성 비율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뛰어난 화약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고려청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고려청자는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말씀드리기가 좀 주저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고려청자는 이 빛이색이잖아요. 푸른 빛깔의 빛이색인데 요 빛색에 대한 어떤 찬사는 아무리 이 찬사를 가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롱한 그런 빛을 내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고려 시기의 시인도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 청자에 대한 그 기술의 유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거는 기존의 그 역사학계라든지 이런 데서 흔히 보통 많이 이제 송나라의 청자 기술을 도입해서 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고 최근에는 그 10세기 초에 청자가 그 고려의 왕릉 무덤에서 발굴되기도 해서 기존에는 11세기 말경이 송나라에서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다가 최근에는 10세기 초에 그 5대 19 시절에 5월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들여왔다. 근데 그 5월이라고 하는 나라는 종속 기간이 한 70년밖에 못 돼요. 그리고 그때 5대 19 시절이 어떤 때입니까? 중국에서 막 전쟁이 벌어지고 막 난리통이었던 때였거든요. 그런 때에 뭔가 이 고려가 문화교류를 해서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럴 형편이 중국이 되었을까?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이 보면은 그 고려 3대 왕인 정조의 무덤에서 왕릉에서 청자꽃 모양 다리가 출토가 되는데 이게 청자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송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에 이미 고려에서는 청자 기술로 어떤 청자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5월에서 수입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게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발해나 고구려에서도 도자기를 생산해냈습니다. 발해에서 삼체라고 하는 도자기도 만들어냈고 도자기의 가장 핵심적인 게 유약을 발라서 그 유약이 고온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어떤 전 단계의 기술로서 발해에서 이미 그런 기술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고려에 이어져서 탄생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발해의 유민들이 한 10만여 명이 고려로 넘어왔잖아요. 그 대광년이라고 하는 태자가 이끌어서 거기서 이제 그 도자기 기술자들이 대거 고려에서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려 청자의 그 빛의 세계 이 비밀을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요 고려 청자의 빛이색이 내는 기술, 그 기술의 비밀이 무엇이냐? 요거는 그 염색을 해서 색깔을 입혀서 나는 빛이 아니거든요. 요거는 그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나는 빛인데, 먼저 그 도자기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굽습니다. 아주 고온으로 구워요. 1000도 이상 넘어가는 온도에서 굽게 되는데 1000도 이상 넘어가는 온도에서 구워야지 유약이
유약이 녹거든요. 유약이 제대로 녹게 되는 거죠. 유약이 제대로 녹게 되고 바로 유약에 철분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철분의 함량을 좀 잘 조절해야 돼요. 철분의 함량이 한 0.5에서 3% 사이에서 함유가 되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1000도 이상으로 굽잖아요. 1000도 이상으로 굽다가 그 다음에 그 가마 도자기 굽는 그 가마에 모든 구멍을 다 막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유입을 차단해버려요. 산소 유입을 차단하게 되면은 그 물질이 탈 때 뭐가 필요하죠? 네,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산소를 가마 안에 있는 산소를 다 끌어다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상태니까 계속 그 타기는 하겠죠. 그러면은 그 타는 과정에서 산소를 산소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가마 안에 있는 산소를 다 씁니다. 쓰다가 어디 있는 산소까지 쓰느냐? 유약 안에 들어있는 철분에 함유되어 있는 산소까지 쓰게 됩니다. 보통 자연 상태에서의 철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네. 철광석 같은 경우에 붉은색을 띠잖아요. 붉은색을 띠는 이유 자체가 산소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약에 있는 그 철분에서 산소가 빠져나가면서 이게 푸른 빛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분의 함유가 0.5에서 3% 사이가 됐을 때에 그리고 그런 이 산소를 차단한 그걸 이제 환원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그 환원소성 상태에서 구워내야지 그런 아름다운 이런 빛의 청자빛깔이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성온도, 그러니까 1200도에서 1300도 사이에 1000도 이상의 그 온도를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환원소성, 산소를 차단해가지고 유약에 있는 산소까지 소비하도록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유약에 있는 철분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고려첨가 제작 기술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고온의 소성 온도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고구려 시기에 고구려가 철기 기술이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뭐 개방무사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철 재련 기술이 뛰어났는데 그 철 재련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성 온도 1000도 이상의 소성 온도를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것을 고려가 이어받아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려 청자의 빛이색을 내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뭘 했느냐? 청기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청기화가 바로 이것의 고려 청자의 그런 기술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현재 청덕궁의 선정전에 가면은 푸른 기와의 그런 붉은 건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12세기에 만들어진 청기와 유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의 기술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술이었고요. 그다음 고려가 11세기부터 13세기 중반까지 온돌 난방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방 내부예요. 방 내부의 모습인데 처음에는 한 칸 규모로 고래는 두 줄로 해서 아궁이는 실내에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게 익산 미륵사지 건물지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2세기 전반에 가면은 두 칸으로 늘어나고 아궁이는 여전히 실내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중후반에 가면은 아궁이가 실외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면 구조물이 됩니다.
방 전체가 구들로 깔려 있는 그런 곤돌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은 아궁이가 별칸으로 독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온돌이 이제 퍼지는 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평민들이 먼저 썼어요. 평민들이 먼저 쓰고, 그 다음 관아이 도입되고, 사찰, 그 다음에 귀족집, 그 다음에 왕궁, 이런 식으로 점차 확대되어서 고려 말이 되면은, 고려 후반에 들어서면은 주택 구조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습니다. 온돌 구조가. 그 다음에 온돌 난방에 대한 과학적인 내용을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온돌 난방은 열역학, 재료화학, 유체역학이 결합된 응용된 종합 공학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열 전달의 세 가지 원리를 다 썼어요. 그러니까 전도, 복사, 대류라고 하는 열 전달의 원리를 다 썼는데 요게 쉽지가 않습니다. 뭐 서양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난방, 정근대 시기의 난방의 구조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류, 복사를 쓴다든지 뭐 그런 한두 가지 정도의 원리만 적용되는 그런 난방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온돌은 이 세 가지 원리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궁이에서부터 구두를 데피는 거, 요거는 이제 열전도 원리를 사용한 거고, 그 다음에 데펴진 구두에서 열이 복사돼서 방의 그 공기를 데피는 거는 복사, 그 다음에 방 공기가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대류 현상, 대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분원기라고 해서 그 아궁이로부터 방으로 가는 그 열 공기를, 연기를 뿜어내는 그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목을 좁게 하면은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런 원리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개자리는 그 재를 떨궈뜨리고 그 다음에 이 굴뚝을 통해서 밖에서 오는 냉기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여기서 소용돌이 치게 합니다.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고려 시기에 과학기술의 여러 가지 발전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천문기상, 인쇄, 선박, 화약무기, 공예, 건축 등등의 이런 기술 발전이 국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보려면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도 발명해낼 수 있었고, 비치 세계 고려 탐자, 세계 최초의 해상 화포전도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를 앞서가는 과학기술의 선진성, 독창성이 유감없이 발휘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유산을 후대에 남겨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고려 시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